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UN 국제이주기구 이성아 사무차장을 만나봅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은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난민들, 경제적 이유의 이주 노동자 등 이주민들의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를 돕는 정부 간 기구인데요. 175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UN 산하 기구입니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이주기구 사무차장에 임명됐는데요. 전 세계 이주 현장을 다니면서 이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전쟁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 이유로 국가 간 이동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전 세계 이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제이주기구 사무차장 이성아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멀리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셨습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의 이성아 사무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국제이주기구의 사무차장님이 되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님 계셨습니다만 사무총장님 다음 자리가 사무차장 아닌가요? 예. 네. 물론 유엔 산하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유엔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위직이신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중책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요. 우리 사무차장님께서 지금 맡고 계신 역할이 이제 어떤 일입니까? IOM을 UN Migration이라고도 하거든요. 네네. 이제 우리말로는 국제 이주 기구. 네, 우선 국제 이주 기구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한 2억 8,100만 명이 이제 이주민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배가 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5천만, 6천만. 예.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거의 4%, 전체 네. 인구의 4%가 이제 이주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주를 생각하면 이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후변화, 네. 분쟁, 네. 정치 불안정, 경제적 격차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삶의 터전이나 생계를 찾기 위해서 네. 이주해야 하는 분들이 점점 사실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IOM은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질서적인 이주가 네. 계속해서 관리될 수 있게 이제 그런 일을 맡고 있고요. 또한 인도적인 지원도 왜냐하면 이주가 재해가 났거나 아니 지진이 났거나 분쟁이 났을 때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구고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은 자발적으로 이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재난이나 전쟁 때문에 가신 분들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거의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네. 그러고 이주할 때 이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실 때가 많고 특히 이제 분쟁에서 갑자기 나와야 되거나 자연재해 때문에 집이 없어졌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그 안에서 총괄적인 운영, 개혁, 전략, 경영 그리고 이제 기획과 이런 것을 다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억 8천만 명이나 이주민이 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오늘 처음 안 사실이고요.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IOM의 또 사무차장님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IOM에 같이 일하는 다른 한국 분들도 좀 계십니까? 예, 저희 IOM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한국 분이 50분 예. 아, 많이 계시네요. 예. 네. 그 IOM 자체가 굉장히 큰 기구예요. 네.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50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진출한 거긴 하지만 전체 규모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진출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그러네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커진 국력이라든가 위상을 놓고 본다면 정말 소수가 일하고 있는 셈인데 회원국만 해도 지금 170개국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175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한국 대표부도 있는 거죠? 예. 지금 여기 서울에 이제 한국 대표부가 있고요. 이제 그 대표부를 통해서 많은 우리나라와의 협력, 또 민간 단체와의 협력, 기업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그럼 주로 하시는지? 한국 대표부는 이제 99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사실 지원을 하는 역할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부보다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것 중에 뭐 카운터 트래피킹이나 그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이나 뭐 사기, 유괴 등의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운송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착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인도적인 지원, 제한 대응이나 대비 이런 거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의 협력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 안에서의 역량 강화, 뭐 트레이닝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와서 뭐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만나면서 또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협력할 게 있을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유엔 난민기구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국제 이주기구, 이주민하고 난민하고 뭐 어떤 그 차이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지원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난민을 생각하면 이제 1951년에 난민협약 그 안에 특정 조건에 맞춰진 분들만 이제 난민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주민이라고 아니면 이주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래서 본인의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될 때 그래서 법적인 이유가 특별히 필요 없고 네네. 또 물론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지만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주를 해야 할 때 예를 들면 6.25 같은 게 났을 때 네네.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오신 분들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주자에 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인 조건에 해당된 것도 아니고 또 이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주가 약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난민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유엔이 나서서 이렇게 이주민들을 돕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재난이나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이주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이주자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보면 이제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서 이주자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지원이 나가지 않으면 우선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됐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위생적인 면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데서 또 병이 돌 수가 있고 그렇죠. 점점 큰 문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그런 걸 많이 이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주를 생각했을 때는 경제 발전이나 개발 그리고 평화, 인도적 지원과 이 세 개가 다 합쳐진 분야에 이주라는 게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서 국제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지금 뭐 미얀마 지진을 예로 드셨습니다마는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기후 이주자들, 기후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2024년에 한 4,500만 명 이상의 분들이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 홍수, 폭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런 게 점점
이제 환경 변화 속에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이제 트렌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이런 이주민들에게 포괄적 지원을 국제이주기구에서 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도움들을 주시는 건지요? 네. 그래서 이제 기후 이주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이제 안전과 어쩔 때는 보면은 이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거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사실 진짜. 본인의 삶의 터전을 잃었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잖아요, 빈몸으로.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럴 때 이제 첫 번째는 당장 필요한 인도적인 지원, 긴급 구호 이런 게 있고요. 필요한 뭐 식량 그다음에 위생, 쉘터 그런 거, 화장실.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 잘못하면 질병에 또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제 경제적인 도움 아니면 교육, 이제 스킬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심리 사회적인 지원, 궁극적으로는 삶의 안정성, 존엄성, 기회를 보장해드리고자 이제 통합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장 급한 것부터 좀 장기적인 플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데 사실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마땅히 이렇게 이주민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요즘 각 나라들이 좀 살림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사실 차별 정책을 펼치는 곳도 많기도 하고 뭔가 좀 협조적이지 않은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약간 인식 개선의 필요성. 그래서 이제 이주나 이주자들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 이주를 했을 때 해결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주민들이 어떤 분야에 고용은 늘어나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럴 때 이제 그런 거를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곳에 왔을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서 그런 교육도 해드리고 언어 교육도 해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정책하고 다를 때는 어떻습니까? 국제이주기구에서 나서서 좀 조율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요? 저희가 조율을 이제 할 때도 있고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실 때가 많아요. 저희가 회원국 위주의 기구이기 때문에 이제 각 국가나 정부들에서 이런 정책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너무 반대일 때는 조율을 하는 방향, 또 이제 다자간 이제 협약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같이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정책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사례나 아니면 데이터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IOM의 직원들이 뭐 2만 명이 넘는다고 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분들이 사실 90%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인도적 지원, 경제적 도움, 심리사회적 지원 이런 거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현장 위주의 국제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 있으면서 또 각 나라에 나중에는 각 나라가 직접 할 수 있는 자립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나라 안에 역량 강화도 함께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이스라엘 쪽의 전쟁 이런 쪽에도 지금 많은 이제 어려움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나요? 우크라이나는 저희가 굉장히 큰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또 우크라이나 출장이 있어요. 그래서 키예브에 갔다 올 계획이고요.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는 거기서 이제 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그 주변국 이제 이집트, 요르단, 아만 이쪽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은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창고에 아직도 많은 물품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달해 주기가 어려운 거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교적으로도 네.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 좀 인도적인 문이 열려야 저희가 그 물품들을 다 들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성아 사무차장님 아마 세계 각지를 굉장히 바쁘게 다니시고 특히 열악하고 위험한 곳도 많이 다니실 것 같습니다. 1년이면 어느 정도나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는데요. 네네. 보통 이제 계획은 적어도 한 12국에서 15국,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걸로 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다녀온 현장은 혹시 어디세요? 최근에는 이제 DRC라고 해서 DR 콩고. 아, 콩고. 예. 거기에는 이제 그 동쪽에 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분쟁 지역 아닙니까? 네. 그쪽이요? 또 르완다 쪽이랑.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의 큰 오퍼레이션이 있고 사무소도 크고 직원들이 네. 많이 나가 있어서 거기 최근에 갔다 왔고요. 또 가장 최근에 뭐 카이로, 이집트나 아만 이거는 이제 그 가자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밖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그런 거를 이제 또 보러 갔었습니다. 네, 예. 네. 건강하셔야 되겠는데요. 건강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IOM이 설립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작년 성과를 한번 봤는데요.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2,640만 명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다른 보호 서비스를 저희가 2024년 1년에 이제 이루어냈고요. 네네. 그중에서 보면 한 860만 명이 저희 IOM을 통해서 식수 위생 이런 서비스 이주를 할 때 68개국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또 77개국에서는 이제 280만 명이 특정한 보호가 필요할 때 저희가 그런 보호를 지원했고 그리고 이제 UN 같은 경우는 이런 보고를 굉장히 투명성 있게 잘해야 회원국들이나 또 지원국 쪽에서 우리가 이런 임팩트를 만들구나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가 항상 모니터를 하고 이제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재난이 난다,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제 국제 적십자기구 이런 게 떠올렸었는데 뭐 거긴 즉시적인 일단 도움을 주긴 하지만 훨씬 더 큰 틀에서는 이 국제 이주기구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군요. 네. 제가 이성아 사무차장님 지금 뭐 유엔에서 현재로는 유엔에서 근무하시는 한국인 중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고위직에 계신 분이니까 사실 이 방송 듣는 분 중에도 요즘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저분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되셨을까 궁금한데 어린 시절에 조금 좀 특별한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 직업상 이제 인도, 수단 이런 데서 좀 많이 지내면서 자랐습니다. 네,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에서도 보내고 인도에서도 보내고 그때 그 경험이 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데 영향을 미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기억나는 게 제가 수단에서 살 때 이제 어렸는데도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를 이제 차를 타고 나가면 그 옆에 이제 수단 분들이 흙으로 집을 지어서 살고 계셨는데 이제 우기가 있으니까 비가 오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짓고 우선 해를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다른 여러 가지 도구가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왜 흙으로 집을 지어야 되나. 그렇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이 없었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한국에서 대학 시절도 보내시고 직장 생활도 하셨습니다마는 네. 결국은 국제기구에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제가 아는 곳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곳도 있고 또 생소한 곳도 있는데 일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국제기구에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셨는지요? 아, 제가 잘하면서 이제 수단 그런 경험도 있었고 제가 사춘기를 겪고 이러면서 그때 약간 좀 회의적인 학생이었다고나 할까요? 막 내가 왜 살까? 삶의 의미가 뭘까? 막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결국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는 나는 누구를 돕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게 내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약간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네. 좀 많은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제기구는 항상 제 이렇게 머리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예. 첫 직장이 어디셨어요? 국제기구에서는? 국제기구에서는 제가 인턴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센터라고 무역센터. 예, ITC가 네. 이제 그것도 유엔 산하기구인데요. 거기서 처음 이제 인턴십 거기랑 네. ITU라고 네.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 통신 네. 관련된 유엔 산하기구 거기가 제 첫 직장이었습니다. 보니까 또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독일 국제협력기구, 금융포용동맹 모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유엔 자본개발기금, 암통제연합, 경제포럼, 많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좀 내가 인상적이고 기억에 나는 활동은 언제였는지 혹시 꼽아주실 수 있나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가 꼭 IOM에 있어서가 아니라 IOM 1년이 정말 너무 인상적이고 네. 뭐라고 할까 너무 감명 깊은 기구예요. 여기는. 어떤 한 장면을 소개를 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정말 그 오지에 나가서 사람을 구하는 거를 봤을 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IOM 덕분에 내가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고 있어. 네. 그리고 직원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데디케이션, 커미트먼트 이런 게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투철하시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처럼 강한 데를 제가 진짜 못 본 것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뜻깊고요. 예. 네. 역시 사무차장님이시니까 지금. 여기 IOM 직전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사무차장도 맡으셨어요. 이 환경하고 이주도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 밀접하죠. 그리고 환경 때문에 이주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저희가 하나 확실히 하고 싶어하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니까 저희의 이주 프로젝트가 환경에 도움이 되면 됐지 네. 함이 되지는 않게 네.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또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IUCN에서 했던 경험들이 여기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주 정책을 잘못하면 또 환경이 파괴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국력에 비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면 일단 굉장히 영어 유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요. 예, 그래서 우선 영어는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워낙 회의도 많고 소통을 잘해야 되고 그냥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결국에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표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는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바로 유엔에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데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이성호 사무차장님 인턴부터 차근차근 달려보신 거죠. 저 아래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턴 때는 그리고 보수도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생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국제기구도 열정페입니까? 열정이 꼭 있어야 돼요. 열정과 목표가 있어야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을 개척해 나가는 게 굉장히 행복했어요.
네.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도전 정신이랑 패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국제기구에서 많이 활동하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거겠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외교 쪽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제 자리에 있으면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꼭 이주 문제가 아니라도 많이 다루게 돼요. 그리고 다른 유엔기구나 다른 나라들 정부를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외교에 좀 도움이 되고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입지나 소프트 파워라고 할까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도 많아지고 또 제가 볼 때 브랜드 효과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이 진출이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네. 국제이주기구 사무차장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국제이주기구뿐만 아니라 유엔 전반적으로 한 가지 논의되는 게 이제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원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임팩을 낼 수가 있을까. 항상 재원은 리미트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롭게 추진 중인 거는 이제 AI랑 데이터, 테크놀로지, 기술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인도적인 지원이나 다른 일들을 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더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AI랑 데이터를 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약간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런 이제 홍보, 그다음에 인식을 좀 높이는 거, 가시성을 높이는 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정부 간의 협력은 굉장히 많은데 또 민간단체 협력이나 기업들과의 협력 이런 쪽도 많이 개발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국제이주기구에서 내가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또 꿈을 꾸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 최초로 국제이주기구 IOM의 사무차장이 된 이성아 씨와 함께했습니다.